봄비가 창문을 때리며 병원 복도를 스며들던 날, 이정희는 삶의 절반이 뜯겨나가는 듯한 통증을 견디며 서 있었다. 딸 서연은 이미 의식을 잃은 지 오래였고 의료진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듯 조용히 시선을 떨구었다. 진우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먹으로 가슴을 내리치며 울지도 못한 채 숨만 삼켰다. 그 모습은 절망이라는 말로도 부족했다. 그는 차라리 울음을 터뜨릴 힘조차 남지 않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서연의 마지막 순간은 너무 고요하게 찾아왔다. 심장 모니터에 뜨던 파형이 하나둘 사라지고 기계음이 멎자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고요해졌다. 정희는 숨이 막혀 쓰러질 것만 같았다. 그 순간 그녀는 진우를 붙잡고 같이 무너졌지만 세월은 두 사람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떼어놓았다. 정희는 남은 삶을 버텼고 진우는 버티는 삶의 끝에서 조금씩 부서진 채 홀로 남았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7년이 지났다. 날이 흐린 듯 밝았고 바람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어중간함을 띠고 있었다. 정희는 평소 같으면 오지 않을 공원을 오늘따라 이유 없이 걷고 있었다. 서연과 자주 걸었던 길이었다. 벤치마다 기억이 묻어 있었고 그 기억은 아직도 그녀의 가슴을 찢었다. 그런데 멀리서 시야에 이상한 장면이 들어왔다. 담요 위에 앉아있는 두 사람. 한 남자와 너무 말라버린 어린아이. 남자는 낡은 패딩을 뒤집어 쓰고 아이에게 자신의 몸으로 바람을 막아주고 있었다. 아이의 무릎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손끝은 푸르스름하게 변해 있었다. 정희는 처음엔 그냥 노숙 부자인 줄 알았다. 그러나 남자가 고개를 조금 드는 순간 정희의 심장이 땅으로 떨어졌다. 박진우, 딸의 남편. 그녀가 몇 년 동안 어디선가 잘 살겠지라고 믿어야만 했던 그 사람. 그리고 그 옆에 아이 민호, 서연의 아들, 정희의 외손자. 정희는 공원 한가운데서 숨을 잃은 사람처럼 멈춰섰다. 두 손이 떨려 가방끈을 놓칠 뻔했다. 진우야. 그녀가 부르자 진우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더 깊게 숙였다. 오지 마세요, 제발. 그 말은 자신의 몰락을 들키고 싶지 않아 몸을 웅크린 사람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공원 관리 직원이 다가와 말했다. 저 사람들 며칠째 저러고 있어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좀 떨어져 계세요. 말투는 사무적이었지만 그 속엔 경계와 혐오가 섞여 있었다. 몇몇 시민들은 두 사람을 지나치며 얼굴을 찡그렸다. 저 애는 부모가 뭐라고 사는 거야. 요즘 노숙자들이 너무 많아. 그 모든 말들이 진우를 향해 날아갔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아이의 손을 감싸고 바람이 불 때마다 패딩 자락을 모아 민호의 몸을 비비며 덮어줄 뿐이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너무 고통스러워 말을 잇지 못했다. 진우의 손등이 갈라져 피가 말라 있었다. 겨울의 흔적이 아니라 더 오래된 생존의 흔적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땅바닥에 무릎을 굽혔다. 진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진우는 떨리는 숨을 뱉었다. 말해도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그 절망이 담긴 목소리는 정희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정희는 천천히 그의 가방 쪽으로 손을 뻗었다. 진우가 놀라며 손을 붙잡았다. 안 됩니다, 제발. 하지만 이미 가방은 조금 열려 있었고 안의 내용물 일부가 바깥으로 흘러나왔다. 정희의 눈이 흔들렸다. 어린이집 급식비 미납 1년치, 민호의 미접종 통지서, 병원 미납 진료비, 심각한 우울증 진단서, 약 봉투 복용 중단 표시, 교통카드 잔액 230원, 통장 잔고 1840원, 강제집행 예고라고 적힌 서류, 그리고 가장 아래 낡은 사진. 서연이 웃고 있었다. 민호를 품에 안고 진우의 팔에 기대어. 정희는 사진을 들고 숨을 삼켰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 적힌 글자를 발견했다. 진우야, 넌 좋은 사람이야. 민호 지켜줘. 그 글씨는 서연의 것이었다. 정희는 그 자리에서 목이 울컥 막히며 오열을 삼켰다.
어떻게 버틴 거니? 이걸로. 진우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다 제 탓이에요. 정희의 손이 떨렸다. 누가 너를 이렇게까지 밀어붙였니?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눈가가 시뻘겋게 흔들렸다. 정희는 결심했다. 우리 집으로 가자. 지금 상태로는 안 돼. 그러자 진우가 정희의 손목을 붙잡았다. 손이 차갑고 힘이 없었다. 안 됩니다. 저희 누가 따라다녀요. 정희의 표정이 굳었다. 누가? 진우는 주변을 불안하게 둘러봤다. 사체 그리고 그보다 더한 사람들입니다. 정희는 숨이 멎을 듯 멈췄다. 언제부터? 서연이 아플 때 병원비가 모자라서 급하게 빌렸어요. 정희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진우는 손가락을 비틀며 말했다. 처음엔 괜찮았는데 제가 직장도 잃고 일거리도 끊기고 못 갚으니까 애까지 건드리려고. 그는 말을 끝내지 못하고 고개를 감췄다. 정희는 전율이 일어 몸을 움츠렸다. 민호도 위험한 거야?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괜찮아요. 근데 에마는.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인간의 목소리 같지 않았다. 삶과 죽음 사이 어딘가에 가라앉은 음색이었다. 정희는 결국 그들을 가까운 쉼터로 데려갔다. 민호는 이불 속에 들어가자마자 잠들었다. 얼마나 오래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잠을 설쳤을까. 진우는 벽에 등을 붙이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눈꺼풀은 내려앉아 있었지만 잠들 수 없는 얼굴이었다. 정희는 작은 탁자에 병원 기록을 펼쳤다. 극심한 불면증, 공황 증세 반복, 자살 위험도 중간 높음, 상담 중단, 약물 치료 중단. 정희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진우야, 이걸 혼자 견딘 거야? 진우는 억지로 웃으려다 실패한 얼굴로 말했다. 누가 듣고 싶어 하겠어요. 다들 자기 사는 것도 바쁘고 제가 무너져도 신경 쓸 사람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없잖아요. 정희는 숨이 막혀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진우는 도망친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망가진 것이었다. 다음 날 정희는 행정센터에서 연락을 받았다. 서연의 유품 중 하나가 뒤늦게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다. USB 하나.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영상 속 서연은 산소호흡기를 단 채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엄마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날이면 내가 못 돌아간 거겠지. 정희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영상 속 서연은 한참 동안 숨을 고르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엄마, 진우가 혹시라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 같으면 혼내지 말고 잡아줘. 이 사람 겉으론 괜찮은 척해도 안은 잘 부서지는 사람이야. 정희의 어깨가 떨렸다. 그리고 혹시 내가 없는 세상에서 저 사람이 이상한 선택을 하려고 하면 엄마가 막아줘. 제발. 나 이 사람 버리고 가는 거 아니야. 나 때문에 이 사람 인생까지 망가지는 건 싫어.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영상이 꺼졌을 때 정희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녀는 그제야 알았다. 자신이 약한 사위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사실 누구보다 오래 버티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 버티는 시간이 끝에 다다랐을 뿐이라는 것을. 정희는 손으로 눈을 덮고 조용히 오열했다. 쉼터로 옮긴 지 이틀째 되는 밤, 비가 내렸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와 함께 멀리서 낮고 무거운 발소리가 섞여 들어왔다. 정희는 눈을 떴다. 심장이 이유 없이 빨리 뛰었다. 잠시 후 문고리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살짝, 그리고 다시 조금 더 세게. 박진우,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흘러들어왔다. 진우는 침낭 안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움직이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문이 다시 두드려졌다. 이번엔 조금 더 세게. 안 열어? 계속 숨어만 있을 거야? 정희는 숨을 죽였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다. 민호가 몸을 뒤척이며 웅얼거렸다. 아빠 시끄러워.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민호의 귀를 막아주었다. 문 밖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일주일 줬지? 근데 너 도망쳤더라.
여기저기 떠돌면서 잘도 도망 다니더라. 정희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었다. 사람의 삶을 가지고 노는데 익숙한 자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쉼터 담당자는 조심스레 말했다. 가족분들 여기 오래 계시는 건 좀 주변 민원도 있고요. 정희는 이해했다. 여기조차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진우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저 사람들 생각보다 집요해요. 제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든 냄새를 맡아요. 어떻게?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예전에 같이 일하던 사람들 중 일부가 그쪽이랑 얽혀 있어요. 정희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곧 이해했다. 진우는 과거 대형 건설사에서 회계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내부 비리를 알게 되어 신고를 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다. 회사의 압박, 해고, 주변 사람들의 거리두기, 협박 전화. 거기에 서연의 병환이 겹쳤다. 돈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때 손을 내민 사람들이 있었다. 걱정 마. 가족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 우리도 이해해. 조금 이자 많을 뿐이야. 정희는 눈을 감았다. 그런 식으로 망가지는 사람들을 뉴스에서 수도 없이 봤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자기 사위였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진우는 말할 때마다 주변을 쉴 새 없이 살폈다. 처음엔 고시원, 그 다음엔 친구 집, 그 다음엔 반지하, 그 다음엔 여인숙 끌어다 돈이 끊기면 공원에서 자고 찜질방에서 버티고 계속 그랬어요. 정희는 그의 말을 들으며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손을 쥐었다. 민호는 처음엔 어린이집, 그 다음엔 학교 계속 옮겼어요. 서류상 주소는 예전 집으로 돼 있어서 들킬까봐 늘 불안했죠. 진우의 눈에 피곤이 가득했다. 밤마다 누가 복도 걸어오는 소리만 나면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 발소리가 나 잡으러 오는 사람일까봐. 그는 가슴 한가운데를 주먹으로 천천히 눌렀다. 여기가 늘 아팠어요. 근데 병원 가면 마음의 병이라고만 하더라고요. 거기까진 맞죠. 근데 그 마음의 병이 왜 생기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아요. 정희는 눈을 감았다. 진우가 어떤 얼굴로 7년을 버텼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민호는 생각보다 많은 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정희의 집으로 잠시 몸을 옮겨온 뒤 민호는 소파 끝에 쭈그리고 앉아 TV도 보지 않고 창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생각해? 정희가 물었다. 민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다. 할머니 집 높은 데 있어서 좋아요. 왜? 아빠랑 있던 데는 항상 누가 문을 쿵쿵 두드려서 무서웠어요. 여기엔 그 소리 안 나잖아요. 정희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아이의 기억 속에 각인된 건 웃음도 생일도 친구도 아닌 밤마다 문 두드리는 소리였다. 그 사람들 얼굴 알아?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이 안 웃어요. 말할 땐 웃는 것 같은데 눈은 안 웃어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정희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민호의 몸이 생각보다 가벼웠다. 이제는 그런 사람들 안 보게 해줄게.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다짐만으로 바뀌지 않는다. 며칠 후 정희는 일부러 공원 근처를 서성거렸다.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또 주변을 맴돌지는 않을까? 그녀는 자신이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가만히 집에만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공원 근처 편의점 앞에 서 있던 남자 둘이 눈에 들어왔다. 허름한 점퍼, 팔짱, 계속 주변을 훑는 시선. 정희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한 남자가 휴대폰에 대고 말했다. 아니, 분명 여기서 봤다니까. 애까지 같이 있는 거 내가 두 눈으로 봤어. 아, 그 늙은 여자는 딱 봐도 장모 같더라고. 정희의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려 자리를 피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자꾸 풀려 벽을 짚으며 걸었다. 이렇게까지 쫓아다니는구나. 그녀는 그제야 진우가 왜 늘 주변을 살피며 걸었는지, 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았는지 온몸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정희는 결국 경찰서를 찾았다. 사채를 쓴 것 같고 아이까지 같이 도망 다니고 있어요. 계속 찾아와서 협박하는 것 같아요. 직원은 형식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실제로 폭행당했거나 금전 갈취나 협박, 녹취 같은 건 있으신가요? 문 두드리고 욕하고 아이 있는 데서 그 정도는 구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통화 녹음이나 CCTV에서 직접적인 위협이 잡혀야 하고요. 정희는 답답함에 숨이 막혔다. 그러다 진짜 일이 나면 어떡해요? 직원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땐 신고하시고 그 다음엔 저희가 도울 수 있죠.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손을 꽉 쥐었다. 사람이 다치고 나서야 도울 수 있다. 그게 이 사회의 대답이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진우는 거실 한쪽에 앉아 멍하니 벽만 보고 있었다. 정희가 경찰서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자 그는 조용히 웃었다. 그럴 줄 알았어요. 항상 그랬으니까요. 항상 회사에서 비리 신고했을 때도 그랬어요. 경찰도 언론도 잠깐 우리 편인 척하다가 어느 순간 다들 연락이 끊겼어요. 회사는 살아남고 저는 잘렸어요. 그리고 그쪽이랑 엮인 사람들은 멀쩡히 잘 살고 있고요. 진우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난 그냥 맞는 말을 했고 살리고 싶어서 돈을 빌렸고 갚으려고 죽을 만큼 일했을 뿐인데 그는 말끝을 잇지 못하고 바닥에 고개를 박았다. 어깨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정희는 다가가 그의 등을 감싸 안았다. 괜찮아. 이제 내가 같이 버틸게.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전 더는 버틸 자신이 없어요. 그 말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서 반복되던 문장이 입 밖으로 처음 나온 것 같았다. 그날 밤 민호는 방 안에서 조용히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아빠는 왜 자꾸 숨어야 해? 아빠가 잘못해서 그래. 민호는 이불을 끌어안았다. 아빠는 항상 잘못했다고 말한다. 그것이 아이가 아버지를 이해하는 방식이 되어버렸다. 거실에서 진우의 울음이 터졌다. 입을 틀어막았지만 떨리는 숨소리는 숨길 수 없었다. 정희는 옆에 앉아 같이 울었다.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무너지는 장면을 민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 밤 아이는 혼자 눈물을 흘렸다. 아빠, 나 때문이야?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지만 그의 가슴에는 조용한 죄책감이 깊게 내려앉았다. 며칠 뒤 밤, 이번에는 정희의 집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처음엔 배달인 줄 알았다. 다시 띵동. 그리고 갑자기 초인종 대신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 여기 맞지? 박진우 숨겨놓은 데가.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정희는 숨을 삼켰다. 진우는 방 안에서 벌떡 일어났다. 민호가 놀라서 이불 속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또야? 아이의 목소리에 공포가 묻어 있었다. 정희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용히 해. 아무 말도 하지 마. 문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열어. 여기까지 와서 몰라라 할 줄 알아? 이 정도로 숨을 줄 알아냈으면 우리가 이 일을 몇 년째 했겠냐? 정희의 손이 떨렸다. 이건 사람을 끝까지 몰아붙이는 폭력이었다. 이제는 단순한 추심이 아니었다. 진우는 거실 가운데에 서서 숨을 헐떡였다. 정희가 말했다. 지금 나가면 안 돼. 경찰 부를게. 경찰 와도 그 사람들 금방 풀려나요. 그리고 더 나빠져요. 진우의 눈동자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도망치는 것도 이제 한계예요. 정희는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래도 나가면 안 돼. 지금 나가면 진짜로 끝이야. 문 밖에서 욕설이 섞인 웃음소리가 났다. 그래, 오늘은 그냥 가줄게. 대신 잘 생각해. 내가 안 나오면 우리가 다른 문을 두드릴 수도 있다는 거. 그 말만 남기고 발소리가 멀어졌다.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진우는 벽을 짚으며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갔다. 어느 쪽도 출구가 아니었다. 도망치는 것도 맞서는 것도 모두 파국으로 흘러가는 길 같았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희는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더 이상
숨기고만 있을 순 없다. 누군가는 이 폭력 앞에 서야 한다. 진우는 창문 밖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사라지면 이 사람들은 얘들 건드리지 않을까? 민호는 이불 속에서 속삭였다. 내가 없어지면 아빠는 안 힘들까? 세 사람의 다른 생각이 같은 밤을 울리고 있었다.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공기에는 결심이 떠돌았다. 각자 다른 결심, 서로를 지키겠다는 결심. 그 결심들이 앞으로 어떤 파국을 부를지 아무도 알지 못한 채 새벽 3시 정희는 잠에서 깨어났다. 목이 바싹 말라 있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돌아오는 길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거실, 진우가 혼자 앉아 있었다. 불은 켜지지 않았고 휴대폰 화면 불빛만 그의 얼굴을 조금씩 비추고 있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정희는 문 뒤에 기대어 몰래 그를 바라보았다. 진우는 휴대폰의 메모장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민호에게. 그는 한 글자씩 아주 천천히 적었다. 아빠가 많이 못나서 미안하다. 정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누구보다 너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너에게 상처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진우는 그 문장에서 손을 멈추고 휴대폰을 꽉 쥐었다. 손등에 힘줄이 솟고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다. 정희는 그제야 깨달았다.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의 마침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숨을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섰다. 뭐 쓰고 있니? 진우가 화들짝 놀라 휴대폰을 뒤로 감췄다. 아무것도 그냥. 정희는 그의 앞에 앉았다. 내가 모를 것 같아? 나도 그런 글 써본 적 있어. 진우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정희는 담담하게 말했다. 서연이가 떠나고 나도 몇 번이고 그런 글 썼어. 미안하다, 잘 살아라 같은 말들. 근데 결국 지웠어. 이유는 하나야. 남겨진 사람이 그 글을 보고 어떻게 버텨야 할지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못 쓰겠더라.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면 기대. 내가 지금까지 서 있던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대단하다고 생각해. 정희의 말은 나직하지만 단단했다. 진우는 고개를 떨군 채 입술을 깨물었다. 휴대폰 화면이 꺼지며 미완성인 메모가 어둠 속에 묻혔다. 다음 날 정희는 진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 얘기를 처음부터 듣고 싶다. 진우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힘들 거야.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정희가 덧붙였다. 그래도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알고 싶어. 나 혼자 짐작하면서 너를 오해하고 싶지 않아. 진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잠시 후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럼 처음부터 말해볼게요. 그들의 대화는 마치 고해성사 같았다. 한 사람은 죄를 털어놓는 마음으로, 한 사람은 죄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3장 진우의 과거 내부 고발자. 진우는 대형 건설사 재무팀에서 일했다. 28, 결혼을 앞두고 열심히 야근을 하며 돈을 모으는 청년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세상이 최소한의 공정함은 지키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상한 수치를 발견했다. 기록상 존재하지 않는 업체로 거액의 자금이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처음엔 단순히 입력 실수인 줄 알았다. 하지만 서류를 더 들여다볼수록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걸 깨달았다. 윗선 몇몇이 공사비를 빼돌려 비자금으로 굴리고 있었다. 진우는 고민했다. 보고할까 말까? 그러나 그가 믿고 의지했던 팀장이 말했다. 이건 아닌 것 같지 않냐? 팀장은 술자리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 양심 있으니까 힘들지? 나도 그래. 근데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 않겠냐? 진우는 그 말을 듣고 결심했다. 그는 제보 메일을 보냈다. 익명으로.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삶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안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요즘 누가 윗선 턴다더라. 괜히 입 잘못 놀리면 같이 죽는 거야.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인사팀에서 그를 호출했다. 컴퓨터가 압수되었고 그의 메일 기록이 조사되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제보 메일은 회사 밖 공공기관으로 보낸 것이었고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 자료가 어느 순간 다시 회사로 흘러들어갔다. 그리고 내부에서 특정인이 찍혀야 했다. 그 특정인이 그가 되었다. 너 이런 메일 보냈지? 책상 위에 출력된 제보 내용이 놓여 있었다. 진우는 손이 떨렸다. 전 회사가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해서 윗선은 비웃었다. 내가 정이라도 되는 줄 알아? 회사가 무너지는 건 안 보여? 며칠 뒤 그는 업무성과 부진이라는 명목으로 인사 발령을 받았다. 사실상 해고 통보였다. 그는 회사에서 잘렸고 그와 동시에 비리는 조용히 묻혔다. 공공기관의 조사도 흐지부지 사라졌다. 정의는 턱을 꽉 깨물었다. 그때 누구한테 제일 먼저 말했니? 진우는 웃었다. 팀장이요. 저보고 양심 있다고 말해준 사람. 정의는 그 순간 깨달았다. 가장 먼저 믿었던 사람이 가장 먼저 팔아넘긴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때 서연은 이미 진우와 약혼한 상태였다. 진우는 모든 걸 말하고 헤어지자고 했다. 나 이제 백수야. 게다가 이상한 일에 휘말렸어. 너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의외로 간단하게 말했다. 결혼하자. 진우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표정이었다. 근데 나 지금 가진 것도 없고 앞날도. 그래서 결혼하자고. 잘 될 때만 같이 살려고 했던 거 아니야. 서연의 눈빛은 단단했다. 정의로운 짓 했잖아. 빼돌린 돈 막으려고 이상한 거 털어보려고 했잖아. 그게 잘못됐어? 잘못은 그 사람들 거지. 너 아니야. 진우는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서 내가 옳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는 조금 더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은 그의 버팀을 끝까지 허락해주지 않았다. 회사에서 잘린 뒤 진우는 여러 일을 전전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택배 상하차, 일용직, 하루하루가 몸으로 버티는 시간이었다. 그 와중에 서연이 아팠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다.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비타민 맞으면 나아질걸? 그러나 병원 검사 결과 상황은 심각했다. 병명은 절망에 가까운 것이었다. 수술과 치료, 약값, 모든 것이 돈이었다. 진우는 처음엔 보험, 적금, 예금을 깨서 버텼다. 하지만 금방 바닥이 났다. 괜찮아. 내가 다시 일하면 돼. 진우는 그렇게 말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 하루 벌어 하루 먹던 사람이 갑자기 수백, 수천만 원의 비용을 감당할 수는 없었다. 그때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다.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시절 회식 자리에서 흘려듣던 이름들. 요즘 좀 힘들다면서? 소개해줄게. 우리 쪽 사람들 나쁘지 않아. 서류도 안 봐. 그냥 도장 몇 개만 찍으면 돼. 그들은 마치 구세주처럼 다가왔다. 진우는 주저했다. 그때 서연이 말했다. 당신 혼자 책임지려 하지 마. 근데 나 때문에 빚지는 거 싫지만 지금은 살아야 하잖아. 일단 살아야 나중에 갚을 기회라도 있지. 진우는 그 말을 마지막 합리화로 삼았다. 그리고 도장에 여러 번 사인을 했다. 그의 인생이 계약서에 박힌 작은 도장들 사이로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했다. 정희는 숨을 죽이며 물었다. 서연이는 그때 다 알고 있었니?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숨겼어요. 근데 제가 계속 불안해하니까 결국 말했어요. 그랬더니 서연이가 화를 내더라고요. 정희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화? 응. 왜 혼자 결정했냐고. 왜 나한테 말 안 했냐고. 나도 어른인데 같이 고민하게 해달라고. 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를 안고 울었어요. 고맙다고. 나 살리려고 여기까지 왔냐고. 정희는 입술을 씹었다. 내가 생각하는 딸 서연은 언제나 웃고 양보하는 아이였다. 그런데 진짜 서연은 사랑하는 사람의 싸움에 같이 뛰어드는 사람이었다. 정희는 그 사실이 너무 늦게 와닿았다는 게 괴로웠다. 내가 너희를 너무 몰랐구나.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서연의 병세가 위중해졌을 때 병실은 특유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소독약 냄새,
약 냄새, 희망과 절망이 섞인 듯한 공기. 진우는 침대 옆에 앉아 서연의 손을 잡고 있었다. 서연은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여보, 응, 나 없어도 민호 잘 키울 수 있지?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 하지 마. 괜찮아. 어차피 나보다 민호가 더 오래 살 거야. 그게 당연한 거야. 근데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당신이 나까지 짊어지고 살 필요는 없어. 나 떠난 다음에도 나 때문에 인생 망했다는 말 절대 하지 마. 알았지? 진우는 울지 않았다. 울음이 너무 커서 나오지 못했다. 서연아, 응,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몰라도 돼.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야. 민호 도시락 싸주고 학교 보내고 돌아오면 밥 차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아픈 기억이 흐려질 거야. 서연은 마지막 힘을 내어 말했다. 만약 내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오면 엄마한테 가. 혼자서 버티지 말고. 엄마 겉으로는 차가워 보여도 누구보다 우리 걱정 많이 하는 사람이야. 정희는 그 대목에서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때 나는 왜 그 말이 들리지 않았을까? 왜 그 둘의 싸움을, 그 둘의 선택을 먼발치에서만 보고 있었을까? 후회가 가슴을 난도질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초라해 보였다. 내가 너희를 버린 거다. 진우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가 왜? 서연이 아플 때 나는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라고 믿었어. 아니,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어. 내 딸이 그렇게 아픈데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 해줄 것 같아서. 그래서 내 등에 다 올려놨어. 정희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그리고 스스로 위안했어. 사위가 그래도 책임감 있는 애니까 어떻게든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한 발짝 뒤에 서 있었어. 돈 조금 보태주는 걸로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착각했어. 눈물이 턱에서 뚝뚝 떨어졌다. 그게 너를 여기까지 밀어붙인 거야. 너 혼자 이 지옥을 버티게 한 거야.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탓 아니에요. 선택은 제가 했어요. 그때도 지금도. 정희는 중얼거렸다. 그래, 선택은 내가 했겠지. 근데 아무도 손 내밀어주지 않는 세상에서 누가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니? 그녀의 말에는 분노와 슬픔과 자기 자신을 향한 혐오가 뒤섞여 있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같은 집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깊이로 가라앉아 있었다. 도시의 불빛은 평소처럼 반짝였지만 그 안에서 포기해버린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다. 진우는 방 안에서 다시 한번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다. 민우에게 외할머니에게. 그러나 이번엔 아무 글도 쓰지 못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떠다니다. 결국 화면을 꺼버렸다. 아직은 아니야.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중얼거렸다. 민호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눈을 감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없어지면 아빠는 안 힘들까?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아이는 무서워져서 울음을 참았다. 아직은 아무도 끝내지 않았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끝을 생각하고 있었다. 시간은 그렇게 가장 깊은 절망을 통과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한 밤이었다. 정희는 주방에서 전등만 켜둔 채 서 있었다. 싱크대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진우는 거실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고 민호는 방 안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딩동. 정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초인종. 오늘은 배달 올 것도 없었다. 두 번째 벨이 울렸다. 딩동. 그리고 조용한 정적. 진우가 입술을 떨었다. 어머니 불 끄세요. 정희는 손전등 스위치를 꺼 거실 전체가 어둡게 가라앉았다. 그 순간 현관 문고리가 부르르 흔들렸다. 찰칵찰칵. 누군가 문을 억지로 열어보려 하고 있었다. 민호의 방에서 작은 비명 같은 숨소리가 흘러나왔다. 정희는 조용히 방문으로 달려가 민호의 입을 막고 안아들었다. 문고리 흔들림이 멈추더니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여기 있네 맞지? 정희의 몸이 굳었다. 그 목소리
편의점 앞에서 본 남자였다. 장모님, 듣고 계시죠? 우리 오래 기다렸어요. 오늘은 얘기 좀 하고 가려고요. 진우가 떨며 중얼거렸다. 찾았어. 결국 찾아냈어. 문 밖에 남자들이 속삭였다. 이 문 단단하네. 뭐 부수기까진 좀 그런데 방법은 많지. 정희는 민호를 꽉 끌어안으며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남자의 마지막 말이 날카롭게 박혔다. 조만간 다시 오지. 그땐 예고 없이 발소리가 계단 아래로 사라졌다. 정희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그 순간 대들보처럼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져 소리가 났다.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우는 멍하게 벽을 보며 말했다. 이제 도망칠 데도 없어요. 정희는 손을 떨며 식탁을 붙잡았다. 경찰 불러야 해. 이미 말했잖아요. 증거 없으면 증거를 만들면 되지. 진우가 놀라서 정희를 바라봤다. 정희가 낮게 말했다. 난 이제 이런 위협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 서연이 너한테 남긴 말이 있어. 혼자 버티지 말라고 했어. 진우의 눈이 흔들렸다. 그 말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지켜온 서연. 이제 내가 지켜. 정희의 목소리는 잔잔하지만 그 속에 뜨거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정희와 진우는 다음 날 바로 경찰서를 찾았다. 어제 우리 집에 와서 위협을 하고 경찰은 또다시 형식적인 말투로 대답했다.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그런데요,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 음성이 없으면 사건 접수 자체가 어렵습니다. 정희는 이를 악물었다. 그럼 사람 죽어야 잡겠다는 거예요? 직원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네요. 정희는 밖으로 나오며 벽을 세게 내려쳤다. 이 나라가 이런 식이야? 사람이 죽기 전까진 아무것도 못해? 진우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정희는 고개를 들었다. 아니, 난 달라. 난 절대로 가만히 안 있어. 며칠 후 진우의 옛 직장에서 같이 일하던 직원 한 명에게서 연락이 왔다. 너 지금 어디 있어? 진우는 긴장했다. 왜요? 너 쫓는 놈들 내 정보 준 사람이 누군지 알아? 진우는 숨을 멈췄다. 누구죠? 내 팀장이야. 진우의 세상이 멈췄다. 정희가 충격으로 입술을 가렸다. 직원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내부 고발자란 내용도 빚진 것도 이사 다닌 것도 다 그 사람 입에서 나갔다. 그 인간이 너를 모범 사례처럼 팔아버렸어. 내부 고발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려고. 진우는 주저앉았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시작된 배신이 7년 동안 자신의 가족을 망가뜨린 것이었다. 정희는 부들부들 떨며 속삭였다. 그 인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진우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정희는 그의 손을 붙잡았다. 잘못한 건 너를 팔아넘긴 그 인간이야. 그리고 세상을 비웃으며 살아가는 구조 그 자체였다. 연락을 준 직원은 중요한 말을 덧붙였다. 너 쫓는 놈들 그냥 사채업자 아니야. 건설사 비리랑 연결된 애들이야. 내가 입만 열어도 날아갈 놈들이라 너 절대 못 나. 정희는 숨을 들이켰다. 그럼 우리 가족은 지금 생각보다 훨씬 큰 일에 휘말린 거야. 사이즈가 달라. 경찰? 절대 못 건드려. 그쪽이 더 세. 정희는 한 손으로 벽을 짚었다. 진우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서연이 알았을까? 알았어. 정희가 조용히 말했다. 딸은 다 알아. 다 알면서 너를 붙잡고 버틴 거야. 진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오열했다. 그날 밤 정희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하나하나 문을 잠그고 창문 틈새까지 점검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서연이 남긴 작은 메모가 있었다. 엄마, 난 당신이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 정희는 그 문장을 천천히 손으로 어루만졌다. 그래 서연아, 엄마가 강해야지. 정희는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7년 동안 무너져 있는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선택을 한다. 여보세요? 그때 당신 기자 맞죠? 내부 고발 사건 맡았던 나
그 사람의 장모예요. 지금 아주 큰일이 터졌어요. 크게 쓸 기사 많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처음으로 반격이라는 불꽃이 켜졌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아침밥을 차리려 부엌으로 갔다가 문득 이상함을 느꼈다. 거실이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민호야? 대답이 없었다. 정희는 민호의 방을 열었다. 빈 방, 이불은 그대로, 신발도 그대로, 아이만 사라졌다. 정희의 심장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올라왔다. 민호야. 진우가 달려왔다. 어머니 무슨. 정희가 떨리는 손으로 방을 가리켰다. 민호가 없어. 없어졌어. 진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민호야. 민호야 어디 있어. 정희의 목에서 찢어지는 비명이 터졌다. 그녀는 거실, 화장실, 베란다, 신발장까지 모든 문을 열며 아이의 이름을 반복해서 불렀다. 진우는 방 안을 미친 듯 뒤지다 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민호, 민호. 목이 쉬어가는데도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정희의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럴 리가 없어. 창문엔 난간도 없고 문도 잠겼었고 어떻게. 진우는 갑자기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현관 바닥, 거기에 작은 종이 쪽지가 놓여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주었다. 찾고 싶으면 연락 와라. 애는 멀쩡하다. 정희의 눈이 흔들렸다. 그 인간들 데려간 거야? 진우는 종이를 쥔 손이 새파랗게 질렸다. 어머니 민호가.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벽에 머리를 박았다. 아내 죽이고 우리 아이까지. 정희가 그의 어깨를 꼭 잡았다. 진우야, 지금 무너지면 안 돼. 우리 아이 살리려면 정신 붙잡아. 하지만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 진우는 손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정희가 대신 받았다. 여보세요. 낯선, 너무 차갑고 여유로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장모님 찾고 계시죠? 애는 무사하니까 걱정 마세요. 다만 그의 말투가 살벌하게 낮아졌다. 진우 씨가 사라지면 애도 사라진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뚝. 정희의 눈이 크게 확장됐다. 이 사람들 진짜 죽일 수도 있어. 진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뜨뜻 감싸쥐었다. 어머니 제 탓이에요. 제 탓 때문에 민호가. 정희가 그의 뺨을 붙잡았다. 아니야. 너 때문이 아니야. 너희를 망가뜨린 건 이 세상이야. 정희는 숨을 가다듬고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이까지 데려갔어요. 지금 바로 와주세요. 몇 시간 후 기자가 도착했다. 그는 사건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단순한 사체 사건이 아닙니다. 조직적 비리와 추적, 내부 고발자 보복까지 이미 공익제보자 보호법 위반이고 형사건도 수두룩합니다. 진우는 무너진 얼굴로 기자를 바라봤다. 그 사람들 우리 아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지금 바로 공개하실 겁니까? 실명을요? 정희는 그 자리에서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예, 모든 걸 말할 겁니다. 진우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저도 말하겠습니다. 7년 동안 숨겼던 모든 걸. 기자는 단독 보도를 예고하고 촬영 장비를 설치했다. 카메라가 켜졌다. 정희는 떨리는 입술로 말했다. 제 딸 서연은 병치레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때 필요한 돈을 마련하려고 사채에 손댔습니다. 그 빚을 갚으려 우리 사위는 7년 동안 쫓기며 살았습니다. 진우가 뒤이어 말했다. 저는 회사에 비리를 신고했습니다. 그 대가로 해고당했고 제 정보는 회사 내부에서 조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조직은 지금 제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제발 우리 아이를 돌려보내주세요. 그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녹화는 끝났고 기자는 말했다. 오늘 밤 바로 내보내겠습니다. 정희는 그의 손을 잡았다. 제발 부탁드려요. 그날 밤 뉴스가 공개되자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다. 내부 고발자, 추적 피해자, 7년 지옥 생활 아이까지 데려간 조직, 공권 영무시, 대형 건설사 비리 은폐 의혹.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진우의 휴대폰으로 영상 하나가 도착했다. 영상 속에는 민호가 울며 건물 한켠에 앉아 있었다.
뒤에는 남자의 그림자가 비쳤다. 많이 떠드네. 조용히 하라니까. 정희는 가슴을 붙잡고 숨을 몰아쉬었다. 제발 제발 우리 아이. 남자의 목소리가 영상 끝에서 들렸다. 진우, 잘 들어. 언론, 경찰, 그런 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 너도 알잖아. 너 혼자 와라. 장모도 경찰도 기자도 데려오면 애 그대로 보낸다. 정희는 진우의 팔을 붙잡았다. 안 돼. 혼자 가면 어머니 민우는 제 아들이에요. 제가 가야 해요. 정희는 울부짖었다. 너까지 잃으면 나는. 진우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 제가 살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빠가 되는 순간일지도 몰라요. 그는 문 밖으로 나갔다. 정희는 무릎을 꿇은 채 울었다. 제발 제발 우리 아이들 지켜줘. 진우가 도착한 곳은 버려진 폐창고였다. 안에 들어서는 순간 민호가 묶인 채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두 남자가 서 있었다. 왔네. 진우는 민호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남자가 막아섰다. 그만해. 너 때문에 일이 커졌잖아. 진우는 이를 악물었다. 아이는 놔줘. 그 애는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내버려둘 생각이었지. 근데 내 장모가 생각보다 입이 무겁네. 남자는 비웃었다. 기자까지 끌어들이고 개판이야. 진우는 미친 듯이 외쳤다.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남자는 담배를 비벼 끄며 말했다. 너 잘못했지. 회사 털었잖아. 우리가 먹을 자리를. 그리고 지금 언론까지 들쑤시고. 진우는 분노에 몸이 떨렸다. 난 정의로운 일을 했어. 남자는 피식 웃었다. 정의가 밥 먹여줘? 이 바보야. 그 순간 창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경찰차, 기자, 그리고 예상 밖의 인물. 진우의 옛 회사 팀장. 정의가 그 뒤에 서 있었다. 기자가 말했다. 제보자 보호법 위반 관련 추가 증거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손에 든 것을 흔들었다. USB, 이건 서연이가 죽기 전에 남긴 영상이에요. 거기엔 당신들이 그녀에게 어떤 거래를 제안했는지 다 기록돼 있어요. 남자들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서연의 영상이 틀어졌다. 당신들 돈 빌려주는 조건으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압박했는지 다 녹음해뒀어요. 내가 죽어도 이건 어딘가 반드시 남을 거예요. 진우는 죄가 없어요. 이 사람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남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경찰이 달려와 그들을 제압했다. 정희는 울면서 민호에게 달려갔다. 아가 할머니 왔다 할머니 왔어. 진우는 그제야 무릎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서연아, 내가 우리를 살렸어. 모든 일이 끝난 뒤 진우는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 긴장이 풀리자 그의 몸은 그대로 무너져 버렸다. 의사는 말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공황으로 인한 급성 붕괴입니다. 정희는 그의 손을 붙잡았다. 이제 됐다. 이제 다 끝났다. 버텨줘서 고마워. 민호는 아빠 손등을 어루만졌다. 아빠 이제 집에 가자. 진우는 눈을 뜨고 조용히 울었다. 그 울음은 지난 7년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소리였다. 몇 달 뒤 정희의 집에는 다시 따뜻한 밤 냄새가 퍼졌다. 민호는 새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었고 진우는 심리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다. 기자는 이 사건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했고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내부 고발자 보호법도 개정이 추진되었다. 정희는 서연 사진 앞에 국화를 놓았다. 서연아, 내가 우리를 지켰다. 이제 걱정 말고 편히 쉬어. 그녀는 가만히 사진을 어루만졌다. 아침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며 세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이어주었다. 이제 그 그림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다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림자였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야기 속 정희와 진우 그리고 작은 민호의 마음이 여러분께도 깊게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말하지 못한 슬픔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슬픔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을 때 비로소 다시 걸어갈 용기가 생기죠.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닿기를, 또 여러분의 위로도 누군가에게 닿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지금까지 딴지 사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고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